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주민 여러분, 이제 투표일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열심히 지역 주민들 만나겠습니다. 재벌을 위해 투표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많은 재벌이 권력마저 가지게 되면 우리 청년들, 서민들의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사회 초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골목상권 더 무너집니다. 이것을 현대 중공업의 대세인 공공기업이나 서민들의 행복한 삶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십 년 속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가 흑석동 주민 여러분들과 동작 주민 여러분들과 만들어가고 싶은 아름다운 세상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중앙대학교 학생 여러분, 등록금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으십니까? 재벌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요? 부산이 들어와 있지만 등록금 얼마나 비쌉니까? 무료로 해결해야지 않겠습니까? 여기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가 중앙대학교 학생 여러분들과 흑석동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세상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재벌에게 권력마저 주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막아주셔야 합니다. 자랑스럽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일한 진보정당 후보, 유일한 서민 후보, 양극화를 막아내고 비정규직을 해소하고 골목 상권을 지킬 수 있는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를 흑석동 주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이곳을 지나고 계시는 흑석동 주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 진보신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김종철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풀리는 것 같더니 또다시 바람이 많이 불었죠. 내일부터는 이 바람도 잦아들어서 정말 행복하고 따뜻한 봄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는 현재 정몽준 후보, 이기환 후보, 그리고 저 김종철 이렇게 세 명의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재벌 증세와 부자 증세를 통해서 서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또 대학 등록금과 그리고 병원비 걱정 없고 주거 안정비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이곳 뉴타운, 이곳 흑석동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인 뉴타운에 관련해서 오늘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 서민들이 크게 봐서 세 가지 걱정, 그리고 더해서 한 가지, 총 네 가지 정도 걱정만 없으면은 크게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곳 중앙대학교에서도 있지만 우리 서민 자녀들의 교육비 문제, 그리고 키우는 문제,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들을 사교육 시키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드시죠? 근데 사교육을 그렇게 많이 시키는 이유가 보면은 좀 더 좋은 대학에 보내서 좀 더 좋은 대학에 나와서 취직해서 돈을 잘 벌고 그나마 그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키우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그러한 사교육 경쟁에서도 보통 서민들이 부유층에 비해서 밀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영어 유치원 같은 게 있죠. 영어라고 하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해야지 효과가 있다고 해서 강남에서 소위 영어 유치원이라는 것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들여가면서 하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때부터 때 되면 외국으로 연수를 보낸다 해서 영어 실력을 키우고 또 고액과외를 해서 상당히 경쟁력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 경쟁에서부터 진출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을 보내놔도 이 대학에서도 또한 굉장히 어려운 우리 서민들의 자녀들이 노출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한 1천만 원 가까이 돼가고 있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거의 1천만 원이 넘어섰고요. 다른 학교들도 굉장히 등록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연봉이
1년에 1,800만 원이 잘 안 됩니다. 평균 한 130, 140 요 사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연봉이라고 해봐야 1,600 이렇게 될까요? 이런 분들이 전체 노동자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 굉장히 열악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청년들을 빗대어서 88만 원 세대라고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연봉을 가지고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자녀의 대학 등록금까지 된다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서민들의 자녀들은 상당수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 아르바이트 중에 이제 많은 것이 편의점에 밤샘 아르바이트라든가 아니면 피자집에서 배달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밤에는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낮에는 정작 공부를 해야 될 시간에는 졸게 되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걸 견디지 못하고 휴학을 하고 일단 군대를 갔다 오자 이런 식으로 도피를 하거나 군대를 갔다 와서도 잘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등록금 마련이 안 될 경우에는 아예 한 학기를 더 휴학한 상태에서 돈부터 벌고 보자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돈 벌겠다고 열심히 뛰다가 피자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죽은 젊은 청년 얘기도 지난번에 뉴스에 나오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서민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정말 어려운 조건에서 공부하고 있는 반면에 부유층의 재벌들의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해외 연수를 다니고 대학에 들어가면 방학마다 외국 연수다 무슨 해외 탐방이다 해서 소위 스펙을 쌓는 일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즉 어렸을 때부터의 불평등이 대학에 들어가서까지 불평등이 되는 이런 현실을 끝까지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걸 통해서 부자는 교육을 통해서 계속 부자를 되고 가난한 집 자식은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제대로 불리한 교육을 받아서 가난해지는 빈부의 대물림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최소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들어가서 사회의 평가를 내리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가난하건 부유하건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적어도 교육만큼은 부모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책임지고 대학에서의 등록금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부산교육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선진 복지국가로 가는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걱정 없는 사회, 그것은 바로 교육비 걱정 없는, 대학 등록금 걱정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학 등록금 반값 이렇게 얘기하지만 반값도 사실은 많죠. 다른 나라는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등록금이 두 번째로 비싼데 첫 번째로 비싼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이 미국은 온갖 장학금과 또 기부금, 기여금 이런 게 있어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돈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 우리가 소위 살기 좋다고 말하는 프랑스나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대학 등록금이 아예 없거나 1년에 한 60만원, 70만원 하는데 그 60만원, 70만원에도 대학생들의 의료보험비가 포함이 돼 있어서 실제로는 대학 등록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대학을 잘 다니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우리나라가 1950년대, 60년대처럼 잘 못 사는 나라라고 하면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자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전 세계 11위의 무역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스스로가 2만 달러 실대를 돌파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저는 대학 등록금 무상교육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바라신다면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들고 싶은 두 번째 걱정 없는 사회는 바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입니다. 이곳 중앙대병원에도 많은 환자분들이 입원해 있겠지만은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가족이 병이 걸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이 가족이 병이 낫는 것도 당연히 걱정이고 큰 병이 걸렸을까도 걱정이지만 또 하나 걱정이 생기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병원비 걱정이죠. 우리나라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병보다
병원비가 더 무서운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이 병에 걸리게 되면 사랑하는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고 아픔에 사경을 다투고 있을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사심 없이 가족의 건강과 쾌유와 치료를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 이 치료를 하다가 얼마나 많은 돈이 나올까, 내가 다음 달부터 휴직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 그러면 애들은 누가 키우지, 이런 고민들 하신 분들이 부지 계실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환자가 됐는데 그걸 앞에다 두고 병원비를 고민해야 되고, 심지어는 이렇게 되는 분들도 있죠. 수술을 한다고 해서 살 보장도 있다고 할 수도 없는데 그럼 차라리 그냥 수술 안 받은 거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 정말 많으실 겁니다. 비정한 사회입니다. 또 여러분, 가족을 한밤에 응급실에 데려가 보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고 토하기 시작하고 어머님이 머리가 어지럽다고 해서 응급실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CT나 MRI를 찍어야겠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서민들은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나 하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당연히 빨리 찍어주세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빨리 고쳐주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이 현실임에도 그게 얼마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비정한 의료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몸이 아픈 분들은 이 몸이 아픈 게 자기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니고, 또 몸이 아픈 분들의 대다수는 평생을 편히 지낸 분들보다는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많은 시간을 일하고 또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데 골병 들어가면서 만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아프시게 됐을 때는 적어도 저는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보험료를 내시고 있는 분이거나 또 돈이 부족해서 건강보험료를 못 낸다 하더라도 건강보장에 들어있는 모든 분들께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병을 나을 때까지 차분하게 치료시켜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뿐만 아니라 한두 가지가 아니죠. 병원에 우리 가족이 입원했는데 1인실에 들어가 있으면은 1인실 쾌적하니까 여기서 며칠 동안 있으면서 병 제대로 치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빨리 1인실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죠? 6인실로 가야 됩니다. 그 도태기 시장 같은 6인실에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지 못해가지고 발을 둥둥 누르고 6인실에 가기 위해서 많은 의사가 없나 있나 백을 써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이 얼마나 비정한 현실입니까? 환자 6명에 가족 6명, 12명이 그 방 안에, 좁은 방 안에서 먹고 자고 마시고 치료받고 신음하고, 여기서 사람이 병이 낫는 것인지 아니면 병이 더 드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괴로운 현실, 이것을 우리나라의 위정자들 본인들은 잘 살고 잘 먹으니 항상 1인실에서 가족끼리 치료받겠지만 우리 서민들이 6인실에 들어가야 되고 6인실에 들어가서 정말 어렵게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은 모를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아플 때는 정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환자를 6인실에 보낼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할 게 아니라 언제든지 깨끗하고 좋은 방에서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교육비,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겠다고 했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서 덜어드리고 싶은 걱정은요, 바로 내 집 마련 걱정, 전세금의 걱정, 월세금 인상의 걱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집을 마련할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생 동안, 아니 30년 동안 자기가 받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숨만 쉬고 살아야 33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게 목표인, 정말 이런 사회가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집이라고 하는 거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만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대출 정도 조금 받으면 내 보금자리 조그만 집, 아주 고대 궁궐 같은 큰 집이 아니더라도 조그만 내 집 하나는 마련해서 알콩달콩하게 오손도손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저는 정말로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 집 마련에 걱정을 해야 되고 전세가 얼마나 올까 1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전세 재계약 때 얼마나 더 올려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또 멀리가 오는 것은 여기서 더 벗어나서 더 변두리로 가야 되는지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약 우리나라에 집이 부족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세대수보다 집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하면은 참 그것도 그럴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지가 연동이 우리나라에 있는 가구수보다 주택의 숫자가 108% 많습니다. 집이 남아도는데 서민들은 내 집 마련 걱정하고 전세를 걱정해야 되는 현실은 왜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그 집에 살지도 않으면서 살지도 않는 집을 5채, 10채, 30채, 수십 채 보유하고 그것을 힘으로 해서 내 집이 없는 서민들의 등을 쳐서 불로소득 투기하겠다는 이 투기꾼들을 정부와 국회가 바로잡고 때려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투기꾼들 자기가 살지도 않는 집 수십 채 보유해서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 걱정 끼쳐드리고 있는 이 투기꾼들을 바로잡아서 우리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전세금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드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방금 병원비 그리고 교육비 그리고 내 집 마련 걱정 이 세 가지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요, 여기 주변에 제 말씀 듣고 계신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이 어르신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꼭 듣고 가주십시오. 여러분, 어르신들, 우리나라의 노인 어르신들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네, 오래 사시면 많이 돌아가시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노인 어르신들이 사망 원인 중에 1위는 암입니다. 뭐 잘 아실 거고요. 두 번째는 고혈압, 심장병 이런 주로 혈관계통의 질환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뭘까요? 세 번째 원인. 우리나라 노인 사망률 3위는 원인 3위는 자살입니다. 자살로 돌아가시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암, 그 다음에 심장병, 그 다음에 자살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더 많이 살다가도 부족한 이 인생을 나는 이쯤 살고는 더 이상 살기가 싫다, 이제는 그만 살고 싶다, 이렇게 자살하는 분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노인이 많냐면요,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 잘 사는 걸로 1등에서 부족한 거는 자살로 돌아가시는 분이 1등이라니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따지고 싶은 당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자살로 돌아가시는 게 전 세계 1등인데 이 나라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 집권해왔고 또 지금도 집권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도대체 뭐했습니까? 항상 보면 이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 예전에 한나라당, 어르신들에게 표를 달라고 구걸하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어르신들의 표를 받아서 집권한 당이 도대체 이 나라에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대접받는지도 모르고 기초노령연금 그 알량한 7만원, 8만원, 9만원 요것만 딱 드리고 알아서 사시오 이렇게 해놓은 게 정말 불효막심한 정권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정말 불효막심한 정당이 새누리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노인 어르신들한테 새누리당이 우리가 반듯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 혼란한 나라를 제대로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려면 정말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드시는데 그동안 고생하셨던 어르신들을 위해서 적어도 저는 기초노령연금을
단기적으로는 현재 9만 원에서 2배 수준인 18만 원, 19만 원, 20만 원을 인상하고 재벌들하고 부유층한테 너희들 그동안 정말 너무 잘 살았으니까 조금 더 세금 내서 어르신들에게 10만 원 더 들여서 30만 원 만들어 드리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들 맞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김종철!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다른 나라에서 하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 기본연금이라고 해서 최소한이 70만 원, 8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9만 원 드리고서 이걸로 알아서 사시오 하니 그 많은 노인분들이 폐지 줍고 1kg에 80원, 90원 하는 그 폐지 줍다가 폐지 날아가면 그거 잡으러 뛰어다니고, 이렇게 해서 이 노인들, 어르신들을 이 나라에 방치했으니까 그 많은 어르신들이 내 인생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 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진보신당, 저 김종철은 노인 여러분들께, 어르신들께 병원비 걱정 없고 주거비 걱정 없고,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 기초노령연금을 노인분들께서 쓰시고 정말 아주 풍족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쓰실 수 있는, 단기적으로는 20만 원, 조금 중기적으로는 30만 원, 35만 원 이렇게 올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당연히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그 많은 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재벌 대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삼성, 현대, LG, SK 같은 이시재벌, 정시재벌, 최시재벌, 수시재벌, 이런 재벌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돈이 조사가 됐는데 무려 104조 원을 갖고 있습니다. 104조 원을 현찰 또는 3달 안에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현금성사상으로 104조 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이 1000조 원을 넘어간 게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재벌 대기업 일가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이 벌어들이는 돈이 1000조 원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몇 대 재벌들의 계열사들이, 일가들이 갖고 있다면 이제는 그들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재벌들의 세금이 정말 많다고 하면 제가 이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몽준 의원이 눈만 뜨면 본받아야 한다는 나라가 있죠. 어디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나라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 그렇게 좋아하면 제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미국이 대기업들한테 세금 매기는 거 그거 하나는 배워라. 미국은요, 가장 잘 사는 대기업들한테, 재벌 대기업한테 세금을 얼마나 매기느냐? 40%를 매깁니다. 40%. 즉 1000억 원을 벌면 그 중에 400억 원을 세금으로 딱 띄워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 세금 내는지 아세요? 1000억 원을 벌면 220억 원을 세금으로 띱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깎아줘서 70억 원 정도를 더 깎아줍니다. 그래서 150억, 1000억 원을 버는 기업한테 150억 세금 띄고 나머지 850억 원을 그 재벌들이 다 가져가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러니 당연히 서민들의 병원비, 교육비, 우리 노인들의,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 안정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이 좀 쉬었는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도 40%의 세금을 부자와 대기업에게 매깁니다.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 내가 내는 세금보다 내가 고용한 직원이 내는 세금이 작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스스로 나서가지고 내 세금 좀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 들으셨죠? 그게 무슨 세금입니까? 미국에서 소위 워렌 버핏이 제안했다고 해서 버핏세입니다. 그게 바로 부유세입니다. 부유세. 미국의 부자들은, 미국의 재벌들은 스스로 이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세금을 더 걷어달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재벌들은 세금 더 깎아달라 이러고 있으니 정말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서야 합니다. 누가 나서야 합니까?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들 재벌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해서 정당하게 과세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부자 증세에서 서민들의 병원비, 교육비, 주거안정비 그리고 노후를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노후 보장 자금으로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저에 대해서, 저의 말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더 잘할 후보가 정몽준 후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번에도 정몽준 후보 찍으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저 김종철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번에는 주저 말고 젊은 진보 김종철을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여러분, 제가 원래는 이걸로 다른 지역에서는 유세를 마치는데 이 지역은 딱 한 가지 제가 빼놓았군요. 아까도 말했지만 뉴타운 얘기입니다. 짧게 뉴타운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곳 흑석동 전체가 뉴타운 지역이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옆곳은 헐려서 아파트가 올라가기도 했지만 저는 너무 외람되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뉴타운, 흑석동 뉴타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뉴타운은 아파트 가격이 뛰실 때 성립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냥 뛰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뛰어야 발될 수 있는 드라마 근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정체되어 있거나 또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택이 전국에 100% 보급률을 넘어서 108%, 110%까지 갔습니다. 이미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우리 흑석동 뉴타운 지역에서 내 집을 쌓아 걸고 나서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는데 분양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건설 자금을 원래 살고 계신 원주민들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무엇인가요? 내 집은 없어지고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는 올라가는데 그 아파트에는 내 것은 없는 그것이 됩니다. 그 생생한 사례가 이 언덕 너머 사당동, 사당 3동에 지어지고 있는 LIGD가 아파트입니다. 3일 초등학교 밑에 있는 사당 아파트, 사당 3동 재개발 지역,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가 지어진 지 지난 6년 전부터 이게 준행이 되었는데 재작년 말에 싹 철거가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땅 한 평을 주면 아파트 한 평을 준다는 그 구두 약속을 믿고 30평을 가지신 분들이 30평 아파트를 받겠거니 하고 교환하고 땅을 처분하고 그 다음에 옆 동네에 반지에 가서 생활하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이제 지어지는 그 시점에 관리처분 총회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 3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라. 내 땅 30평을 내고 30평 아파트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3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라 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사당 3동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그 LIGD가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는 우리 흑석동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내 집은 없어지고 이미 살렸는데 그래서 돌아갈 집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수억 원의 추가 분담금이 나와서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내 재산만 날리게 되는, 그리고 세입자들도 고통스러워지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기에 이 뉴타운은 근본으로부터 다시 재검토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무수히 많은 우리 서민들의 대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면에서 제가 이번에 뉴타운 재검토와 백지화 그리고 다시 고민하고 완전히 싹 헐어버리고 아파트를 짓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이 흑석동을 알콩달콩하게 다시 조금씩 고쳐가면서,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마을도 가꾸고 도로도 조금씩 넓히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철거하고 잃어버리고 아파트 짓는 그러한 뉴타운 환상이 아니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고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서민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흑석동 주민 여러분,
동작 국민 여러분, 저희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가 하는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서민들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열심히 살 방법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당동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40대 가장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수출도 잘 된다는데, 외환보유고는 늘어난다는데 왜 이리 힘듭니까? 뭔가 바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마음이 가지기 때문에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재벌 개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져가는 서민경제, 골목상권, 비정규직 문제 살릴 수 없습니다. 재벌이 스스로 재벌을 개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수십 년 속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또다시 현대 원호 출신인 정몽준이냐, 현대 출신 이게 아니냐를 두고 고민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서민들도 노동자들도 직접 의회들에게 정치를 바꾸고 개발 정치, 맑은 정치, 정치로 서민의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보 정치입니다. 재벌을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두 장의 투표용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진보정당 기호 16번 진보신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유일한 진보정당 16번 진보신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재벌에게 권력마저 가서는 안 됩니다. 재벌이 권력마저 가지게 되면 우리 아이들, 청년들의 미래는 현대중공업 대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것입니다. 손자 손녀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서민들의 미래를 위해 4월 11일은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에게 표를 주십시오. 서민이 행복한 세상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진보신당과 함께해요. 내묻지 않은 모습으로 힘차게 달려갈 거예요. 서민들의 진정한 친구 진보신당과 함께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해요.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진보신당. 정치하는 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 비록 지금은 엉망이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잖아. 왜 힘없고 가난한 사람만 더 힘들어야 하는가. 정치라는 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 진보신당 김종철과 그런 정치를 남기자. 기호 6번 김종철과 그런 세상을 만들자.
희망이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잖아. 왜 힘없고 가난한 사람